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경험 예측과 가정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컬럼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예측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많은 듯하다. 일반인들 중 노인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도 역시 예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인들이 살면서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예측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향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긴 직장 경험 세월에 굳어진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일반 사회생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늑다리 꼰대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일종의 상관관계 추론으로 예측을 해낸다. 그것이 한두 개 맞아떨어지면 유명인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 어떤 트렌드, 경향을 도출해내는 노력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늑다리 꼰대의 편향성이 극단적, 익스트림리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양극화라고 부르고 있죠. 양극화는 어떤 음모 세력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좌우로 나뉘게 하여 일반인들이 거기서 헤매게 그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의 이권을 영원히 챙긴다는 것이다. 또 상관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술 무당과 같이 매우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늑다리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관관계 추론에 접근하지 않고 인과관계 추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측을 위해 원인 가정하는 사고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많은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 원인 가정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예측해 볼 수 있는 증거 결과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서민도 예측가가 되어보자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유의 어떤 예측 기사 유형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몽고일로부터 얻은 인구 통계적 교훈, 피터 자이안, 날짜는 어제 날짜 정도입니다. 몽골의 침략과 흑사병을 되돌아보며 단계별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붕괴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건물의 과거와 과도기적 시기, 그래서 인구 붕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는 전 세계를 위해 약간의 기니피그를 할 것이지만 결국 모두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구 통계에 기반한 특정 예측에 대해 매우 신중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산업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시화를 시작했습니다. 즉 농장에서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비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2035년 이전에 향후 10년 동안 선진국의 약 절반,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으로 나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일정의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적 또는 경제적 붕괴는 그 이상으로 매우 추악할 것입니다. 그럼 몽골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크렌 기반 구조였습니다. 크렌이라는 게 부족이죠. 파파가 죽었을 때, 칸이 죽었을 때 모든 소년들은 몽골로 돌아가 다음 빅파마가 누가 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 불안을 촉발시켰고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몇십 년 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결성됐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몽골인들이 물러나고 새롭게 그 지방에 연방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도 그때 발생이 됐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칸이 죽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의 그 서쪽까지 쳐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세상이 변했던 거로 저는 역사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배신자들이 옮기는 쥐들이 흑사병을 퍼뜨렸을 때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워지지 않았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문명의 뼈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를 촉발시켰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의 시대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산업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예는 인구 붕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오스만 투르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라해 지역의 방어 가능한 중심부를 가지고 있었고 레반트해, 에게해에서 지중해, 흑해, 특히 다뉴브 강까지의 여러 해상 확장 경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해상 경로를 따라 확장할 것입니다. 발견의 시대가 오스만 제국과 충돌했을 때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1529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을 사용하고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면 향후 10년 동안 인구 통계학적 전환이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개처럼 빠르게 개별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모델을 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00명 중 1, 2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패턴이 영구적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모델들은 더 이상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이며 이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국가는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네 나라를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불안해졌을 때 상황이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좀 크네요. 그래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의 모델이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저는 아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뉴 시스템이 일어나긴 하는데 저도 그렇고 피터 자인이 하연도 아주 넓은 지정학자지만 더 젊은
어, 지금 세대가 죽고서 다음 언제 이런 일들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생길지는 그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인구가 감소했을 때 새롭게 적응해서 나타날 경제 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현재로서 학습된 것은 AI 로봇화, 기본소득제 정도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념 대립 같은 것은 없어진 사회일까? 뭐 그러길 또 희망하고요. 저출생으로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선은 선진화된 국가의 도시 국가화가 예상이 됩니다. 농촌은 부유층의 소유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그런 그 징조들이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 계급 제도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오래 걸리는 새로운 제도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그거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뭐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고 그게 또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다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인류의 역사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중 갈등 언제 끝날까? 중국 조만간 타협 때 일본 장기화 조정 디브리핑 김지연 헤럴드 경제 11월 24일입니다. 나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의 중연일 공세 중언론 일위선 항공편 결항 선박 출항 금지 중전문가들 점차 잦아들고 제한적 타협할 듯 일본 언론 사태 장기화 조짐 4~5년 걸릴 수도 24일 대만 중앙통신사 CNA에 따르면 천양 나오닝대 일본 연구센터 개권연구원도 중국 신경보 대담에서 향후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해 제한적인 타협 아래 저신뢰 상태에서 공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국면이라며 일본은 약간의 완화적 태도를 보이지만 핵심적 오류 수정에는 이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으로 냉각되고 경제도 냉랭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 국제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적 사익에 영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만약 정말 이런 것이라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것일 뿐 아니라 일본을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밀어넣는 것 이런 견해들이 있죠.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에는 강한 불안이 깔려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급 접촉이 불발되면서이다. 이런 표현을 발췌해 갔을 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일본이 너무 잘 나갈 때 미국은 중공을 개방시켜 무역 거래를 통해 일본을 견제했죠. 거기다가 프라자 합의까지 일본은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직접 중국을 상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일본 재무장은 용인하면서 여기에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합류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새우등 터진다 이따위 말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서 중국 헤이트 확대 허위 정보도 정부 대책 고심 11월 24일 교도통신입니다. 서울 공동 한국에서 중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혐오 발언이 확대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된 윤 전 대변인 지지자들이 시위로 호소하다.
9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가 시작된 뒤 규모가 커졌다. 혐중 감정을 부추기는 가짜 정보도 나돌고 있다. 중국인은 나가라, 무비자 반대, 서울 번화가 홍대에서 시민 300명가량이 22일 밤 파면된 윤씨 복권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참여한 30대 남성 회사원은 한국 선거는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며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죄송합니다. 친구와 참가한 여중생 13살밖에 안 되는데 학교의 중국 학생들은 한국말을 하지 않고 한국욕을 한다. 중국이 너무 싫다고 말했다. 이 중국 학생들이 조선족 학생들인지 어쨌든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학교는 다녀야 돼서 한국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하지 않고 중국말로 한국을 욕을 한다. 이게 식민정책일 것 같아요, 중국에. 거기 그 교육감, 좌파 교육감이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주 망국적이고 그 매국노적인 발언을 한 놈이 있죠. 조아무개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비자 면제 후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왕궁 경복궁 담벼락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면을 보다 적발되는 등 매너가 문제시 되고 있다. 여러 사이트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의 가짜 정보도 흘러나온다. 좀 가짜 정보라고 자꾸 그런데 댓글이 좀 냉정한 그래서 댓글에 이름도 넓은 시야와 냉정한 의견. 일본인이 댓글을 단 거예요. 중국 헤이트라고 공동 씨는 말하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비상식적인 중국인 관광객 불법 체류자의 범죄 등을 없애라는 행동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회를 바로잡는 시위일 뿐이에요. 단순히 일본에 비해 한국은 시위 활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 앞이나 관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꼭 중국의 대리인인 교도통신사님에게는 중국 본국의 상식이 있는 세계에서의 행동 방법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추천해 주세요. 일본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환영이지만 요즘 한국 내에서 고향에 순종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경우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보고서 중국 헤이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정중하게 교도통신을 한 수 가리키는 식으로 교도통신이 친중적인 통신인 모양이죠. 공동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글도 발견이 되네요. 가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좀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미국 대중과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와의 잠재적 전쟁에 대해 느끼는 감정, 차드 대 구즈만 타임지 11월 24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국제 마약 거래에서 베네수엘라의 역할을 두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전쟁으로 보이는 상황을 고조시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주말에 보도. 일부 관찰자들은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를 몰아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새로운 전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은 미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CBS 뉴스 유고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남미 국가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 멕시코에 거주하는 학자 후안 마누엘 트락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월요일에 발효된 테러 지정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종류의 공격이 거의 임박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원들은 폴처럼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주변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드 베네수엘라라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진이 게재가 됐네요.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이 침몰함에 따라 자본 이전이 의무라고 합니다. 어제 연속으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데니스 메르세르 더 페더 네트워크 11월 24일입니다. 테헤란 지하의 심각한 지반 침하, 과도한 지하수 추출은 지하 대수층을 비우고 지표면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도시 자체의 엄청난 무게와 토양 구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이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 이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주 언급되는 이주 지역 중 하나는 인도양으로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남동부 지역입니다. 미얀마는 2005년에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르로 옮겼습니다. 1991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소재지가 라고스에서 아부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961년 허리케인 해티로 인한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관리들은 1970년 벨리즈의 수도를 벨리즈 시티에서 벨모판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석유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 테헤란과 가까운 카스피의 남단은 석유 매장 가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 지역이 이 지역은 과거로부터 페르시안인보다 쿠르드족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석유가 발견된다면 이 지역이 또한 이란 내에서 분쟁 지역이 될 것 같다. 투르키에서도 투르키의 동쪽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쿠르드족들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죠. 여기에 별도로 어떤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고 그런다면은 골치 아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쪽에서 넘어오는 여기 뭐 무슨 탱기지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카스피의 해중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터키까지 넘어오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문제에 석유가 분명히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테헤란이 우리 서울에 테헤란로로 이란하고 한참 우리가 잘 지낼 때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는데 이 수도가 일로 옮기면은 그것도 테헤란로를 바꿔야 될까 어쩔까 그거 궁금해지네요. 이 인도양 쪽으로 이란이 수도를 넘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쪽으로 활동을 하겠다? 모르겠네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외국인 주택구입 규제, 아파트값 폭등, 한국 서울, 억제책 연발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가 겨운 11월 24일 서일본 신문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해 사회의 경제 격차는 확대, 젊은 세대에게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겪은 거품 경제 붕괴를 우려해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려고 가격 억제를 위한 시책을 연발하고 있다. 외국인은 허가제로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금융 자산의 비율은 2024년 말에 64%,
일본 2023년에 36% 등을 앞질러 히코노미로 표현된다.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적 매매를 막기 위해 강남권으로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최대 6억 원으로 설정했다. 구입액의 50% 등으로 이어진 론의 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등으로부터의 과도한 외자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 실태가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도 규제, 수도권 등에서 외국인에 의한 취득을 허가제로 해 적어도 2년간 계속 거주를 의무화했다. 주택 공급의 확대책도 9월 상순에 발표. 지금까지를 웃도는 매년 27만 호의 맨션의 착공을 수도권에서 실시해 2030년까지 130만 호 규모의 착공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제지의 확대.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위주의 측면이 있다. 고위공무원도 강남구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제1차관은 10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가격 억제책을 넘어서 고액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국회의원 298명, 300명 정원 중에서 주택이라도 299동 중 44%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아파트값 잡으려면은 우선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길 게 아니라 국회야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래도 안 내려가요. 이래놓고 무슨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느니 뭐 하는데 정부하고 국회 아새끼들부터 좀 내려가라고. 그래야 뭐가 좀 되지 않겠냐. 미국, 워싱턴하고 뉴욕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좀 모범적으로 지들부터 옮겨놓고 좀 이바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 없이 시간만 끄는 홈플러스, 기업 가치는 계속하라. 연지연 권유정 기자, 조선비지에서 11월 24일. 기업 정상화 장기화 치달을수록 홈플러스 기업가치 지속 하락, 실업 충격 우려의 결정 지연, 오프라인 유통 침체와 사모펀드식 경영의 한계가 겹치며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인수후보 부재와 경영 악화 속 점포 협력사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은 책임을 미루고 있다. 홈플러스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해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8개월가량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홈플러스의 경영실적은 악화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6월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하고 5번이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줬지만 마땅한 온매자가 없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출적 추인데 2021년부터 여기가 3월 말 법인인 것 같아요. 적자가 4년 연속 행진을 하고 있네요. 매출액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면서 홈플러스 영업할수록 기업가치 하락. 홈플러스는 자금난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약 7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미납했다. 지난 8월에서 9월 전기요금 체납분까지 더하면 미납액은 920억 원대로 불어난다. 회계적으로도 그렇다. 홈플러스 매각주관사 3일 회계법인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실업은 문제지만 이대로는 해결 불가능. 이대로 홈플러스를 살 곳이 어디 있겠나. 좀 더 규모를 줄이고 가격도 낮춰야 한다. 폐점 보류 점포는 빨리 문을 닫아야 하고
몇 개 지점을 더 정리해야 한다라고 나면서도 농협이 그 전에 홈플러스를 사주는 게 좋다고 했다. 홈플러스를 살 곳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 온라인 전자상 거래로 넘어가서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자체 오프라인 점포를 효율화하거나 줄이는 추세다. 농협만 바라보는 홈플러스. 농협 인수 득보다 시장 논리로 해결해야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없어져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0만 명 이해관계자들 일하는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큰 사건이긴 할 겁니다. 미 법원 고려한 이그니오 인수 관련 증거 인정. 류은지 지디넷 코리아 11월 24일입니다. 증거 개시 명령 유지 결정. 고려 아이언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 홀딩스 이하 이그니오가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대 주주인 영풍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증거 개시 신청이 정당하다는 점을 미국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려 아이언 이사진 대상 주주 대표 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그니오 인수 고가 의혹 실체가 드러날 것이란 입장이다. 법원은 고려 아이언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 소송상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 개시가 한국 주주대표 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 평가자료, 협상 기록 및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한국 주주대표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고려인 관계자는 영풍이 페달포인트 인수와 페달포인트 경쟁력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고 있으나 페달포인트는 2022년 설립 이후 이그니오, 캐더맨, MSSI 등을 인수하며 고려아연 자원순환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상반기 첫 흑자를 달성하며 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음을 증명했고 고려 아이언의 친환경 사업이 매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페달포인트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그 고물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내 자원순환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 고물상을 미국 전역에 있는 고물상의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동차 배터리 회수해가지고 재생하는 그런 거라든가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계 출신들이라는 얘기를 국내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마피아나 또 무슨 뭐 이런 데에서도 이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폐기물, 전자 폐기물이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원순환을 해서 그걸 한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재련해서 거기서 금분을 뽑아낸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미국의 재련소를 짓지 않는 한은 그 자원을 우리한테 폐기물 자원을 우리나라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그 과정에 그 실체가 없다. 영풍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그 이권이라는 게
크게 뭐 5천 몇백억을 주고 샀다는데 인수했다는데 걔네들은 그런 수직 권한까지 넘겨준 그런 것까지 이 미국 전역인지 어딘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폐기물을 수거할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권한 내지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해봤냐? 그 폐기물을 수집해봤냐? 그거 진짜 어깨들이나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어깨들이 했다 그러면은 미국에선 마피아 관련 애들이 해갔지. 그런 분야는 그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헐헐 나는 삼양 바짝 쫓는 농심 K라면 왕자 경쟁 5위나 2데일리에서 11월 24일입니다. K라면 왕자 자리 두고 신라면 불닭볶음면 경쟁 삼양라면 밀양공장 이어 중국공장 확대 농심 에스파 내세요 K는 신라면 굳힌다는 계획 뭐 요 정도 하고 좀 넘어가고 별도로 농심과 삼양식품을 3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고 비교해서 또 좀 소개하는 별도 방송을 해보고 싶네요. 중국 19개 개도국과 히토류 동맹, 미국 주도 공급망 움직임에 맞불, 베이징 이벌찬 특보험 서보범 조선일보, 중국이 개발도상국 19국과 함께 히토류 등 광물 채굴 관련 국제협력체 출범을 발표했다. 자국의 가장 강력한 대외 무기인 히토류를 내세워 공급망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광물 글로벌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광물 공급의 안정화이며 개방적이고 상생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 환경 조성, 녹색무역 자유화, 사회적 책임 이행, 수혜 집단 확대, 기술 교류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 메커니즘 심화 등 7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 측의 투자 규모와 실행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히토류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주의 히토류 매장량은 5,700만 톤으로 중국과 미얀마, 인도에 이은 세계 4위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 미국이 동맹국과 손을 잡고 히토류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됐다. 히토류의 대중공급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국 리 엘리멘트 테크놀로지사가 미국 내 히토류 분리 정제 자석 생산을 총괄 처리하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IT에 속았다. LG CNS 비판 나선 인도네시아 정부. 해외 수주 집중하더니 사후관리 부실 논란. 김수정 조선비지에서 11월 25일 06시 새벽입니다. LG CNS 구축한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텍스 오류 잇따라 전임이어 신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도 오류 비판 나서 한국 IT 서비스 기업 해외 공공사업 한계 지적도 사후 유지 보수 과정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핵심이다. 프루바야 인리 재무장관 코어텍스 다수 오류 발견 검수 없이 납품돼 글로벌 시장 확대하지만 사후관리는 미흡 인프라 차이 고려했어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현지 네트워크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장애가 네트워크나 현지 인프라 문제에 비롯된 것이라도
LG CNS는 구축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예상 가능한 장애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LG CNS라는 데고 있고 SK CNC 뭐 이렇게 재벌 기업들이 자기네들 전산실을 별도로 그 전산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었는데, 외국까지 영업하시는 건 좋은데 그 AS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경험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한신균 대표이사인데 LG CNS도 실적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